네, 최근 10여일 동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 결과 0.03%에서만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주 지역 상황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오피스텔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양한 장소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장이 말을 하기로는 지금 이 상태가 대구 경북 사례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무증상 그리고 전파 속도 이런 부분이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유전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좀 변이된 부분 때문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좀 빨라 보이는 유전자형이 G형 중에서도 GH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 클럽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전, 현재 광주도 GH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전자 변이에 의한 어떤 전파가 빠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가능성인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대구 경북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당시 대구 지역에서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됐을 때는 신천 지발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 광주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수치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제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을 했을 당시에는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거든요. 근데 다만 그 당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발 확산이 일어났을 때에는 굉장히 동일한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통제가 어느 정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용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제만 가능했다라고 하면 보다 빠르게 또 통제가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비단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깜깜이 감염자,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아마 광주시장은 이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동안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왔죠.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는 45명입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해외 감염 사례인지도 곧 나올 테니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시 기준 누계가 이로써 13,338명이 됐습니다. 일단 광주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한 이후에 이동량이 6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하고 요양원 그리고 고시학원에서 10명이나 나오고 있어서 향후 추이를 봤을 때 3단계로 전환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 단계로서는 물론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 기준을 봤을 때는 3단계 적용하기에는 다소 현재 수준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숨은 감염자에 의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3단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지 3단계 격상에 대한 어떤 당위성 같은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강화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방역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향후에 조금 추세를 좀 지켜본 다음에 3단계 격상 검토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발표됐는데요. 이 45명 중에서 국내 감염 사례가 22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2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7명씩 확진됐고 광주, 경기에서 3명씩 그리고 전남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서 오늘 0시까지 총 288명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대전 7명, 광주, 경기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의 확진자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통제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그간 꽤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두 자리, 특히 뭐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예. 확진자가 계속 그러니까 하루에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방심하면 크게 확산할 수 있다. 그렇죠. 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예.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만족해서 조금이라도 방역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으로 또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요즘 방역 당국에서 철저히 명심을 해가지고 방역에 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광주에서 15명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3명으로 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큰 고리 중에 하나였던 관악구의 리치웨이 방문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6일에 또 불법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발에 들어간 상태고 대전하고 광주, 지금 고양시의 성당까지 시작은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방문 판매 업체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음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방문 판매라고 하는 어떤 유통 마케팅 자체가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은 면으로만 비춰지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현재 그렇죠. 시장 예. 구조 대비 방문 판매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하나의 유통 마케팅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음지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그 정부에서 통제가 정확하게 가능하지 않은 범위들이 많기 때문에 예. 향후에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음지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들을 양지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찌됐든 그래야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로 방역 당국이 더 철저하게 통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자꾸 만나는 모임을 갖는 이런 행위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서 실제로 방문 판매 업체들이 조금 유통 구조 그리고 이걸 합법화시키면서 양지로 드러날 수 있는 실제로 방문 판매 업체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는 시각은 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45명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23명이고요. 어제 50명의 총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 유입 사례로 최근에 계속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면 그걸 관리하는 방역 당국 차원에서의 어떤 부담도 더 커질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해외 유입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됐을 경우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말부터 해가지고 연일 두 자릿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누적 확진자가 굉장히 다수가 그러니까요. 발생을 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론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격리 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어떤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공항에 입국한 다음부터 해당 지자체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예. 따라서는 자가격리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그렇죠. 발생은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사회의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누적해서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게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향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규모의 어떤 대규모 확산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병상 문제들도 있고 생활치료센터의 공간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입 확진자, 그러니까 해외 유입 사례들을 그래도 가급적 줄여주는 방향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방역 당국이 시행하고 있다던 항체 검사 우선 3,0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명만 항체가 나와서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0.03%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결과를 그냥 신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상정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확진 판정을 안 받은, 그리고 그냥 감염됐는데 지나친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0.03%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산을 하면 인구 대비 환산을 하면 한 15,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현재 확진자 수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의 수치입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방역 당국에서 놓친 어떤 감염자들의 비율이 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3,055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표본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두 그룹이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가 얻은 그러니까 혈액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샘플을 가지고 시행을 한 건데, 예. 건강영양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시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 기간이 좀 2달 정도로 브로드한 편입니다. 근데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부터 28일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한 4일 정도밖에 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집된 시료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한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성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저희 발표한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의 시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데 예. 실제로 저는 대구 경북 물론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히려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과거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전파가 일어났고 실제로 숨은 감염자가 많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표본을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시료 표본 그 절차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험법 자체도 중앙체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굳이 2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중앙체 검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체 검사는 그 시험법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냥 엘라이자, 그러니까 항체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양성이 나온 시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중앙체 검사법을 하게 되면 더 어떤 유용성 면에서 더 좋은데 굳이 지금 단계에서 중앙체 검사를 시행했는지는 좀 다소 의문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마스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허가를 받은 제품인데도 물샘 현상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그럼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가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마스크를 좀 확인을 해보고 써야 되는 겁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반 국민들은 이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식약처에서 물론 처음에 제품을 허가를 받을 때는 검사를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배치가 계속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상에서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라트에 따라서 제품의 어떤 퀄러티, 그러니까 품질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식약처에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샘 현상이 있다라는 건 비말 차단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물샘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 해당 부분에서 비말을 차단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 또 약간 재밌는 소식이 워터파크에서 방수 마스크를 그러니까 내방객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뭐 방수가 되는 건 물이 안 샌다고 보면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발표된 것만으로는 물이 안 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만 있고 네. 이 품질 보증서를 제가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평가서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 식약처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품질 허가가 난 건지도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식약처에서 실제로 유통이 될 때 아니면 지금은 뭐 실제로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지급을 한다라고 돼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약처에서 좀 면밀하게 계속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뭐 전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오늘 또 나온 이야기를 보면 미국에서의 일일 확진자도 6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게 된 건데 브라질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브라질 대통령까지도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브라질 대통령이 영상을 하나를 올렸어요. 치료제를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약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 약이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임상시험을 중단한다라고 결정이 난 그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건 과거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그러니까요. 것들을 꾸준히 뭐 했었죠. 예방한다는 예, 예. 차원에서 먹는다고 했었죠. 근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그렇고 칼레트라도 그렇고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예. 칼레트라도 그렇고 실제로 WHO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 그러니까 과거에는 긴급 승인을 했다가 취소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효능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 대신 효능 대비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특히 그러니까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약물들은 다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심장 관련된 어떤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긴급 승인을 취소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복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